안녕하세요. 파이팅 콩콩TV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삼각사 이론 부분, 화학 부분 그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화학 평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것인데요. 화학 평형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학 반응은 정반응이 있고 가역 반응인 경우 역반응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응이 뭐 더하기 뭐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 이것이 정반응이죠. 근데 많은 화학 반응은 그 반대의 반응, 이렇게 돌아오는 반응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역 반응인데 그럴 경우 이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A, B, B, C, D, C는 반응했더니 C, C 플러스 D, D가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이 정반응, C와 D가 생성되는 반응이 정반응이고 그 반대의 반응이 역반응입니다. 근데 화학 반응을 보시면 어떤 물질이 반응해서 쭉 어떤 물질로 생성됐을 때 처음에는 이 물질만 있다가 나중에 이 물질이 생성되죠. 그럴 경우에 마치 어느 단계가 이르면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생깁니다. 그때 사실은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왼쪽에 물질만 존재하다가 오른쪽 물질이 발생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왼쪽에 있는 물질도 조금씩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그 반대 물질도 조금씩 이쪽 반응을 역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단, 이 반응하는 물질 간의 속도가 똑같아서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처럼 보이는 상태가 되게 되는데 그때를 화학 평형이라고 합니다. 즉 양 반응의 속도가 동일해서 마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그때를 화학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반응의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속도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의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A 물질에서 B 물질로 가는데 이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빨리 반응하겠죠? 조금 있을 때보다 많이 있을 때보다 더 빨리 반응할 것이 되게 조금 있을 때보다 많이 있을 때 빠르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통 비례하죠? 속도는 어떤 상수가 있고 어떤 농도에 비례합니다. 농도. 화학적으로는 이렇게 쓰죠. 속도는 상수 곱하기 물질 몰농도의 n승이다. 요거는 몰농도를 의미합니다. 요 표시는 몰농도를 의미하죠. 몰농도에 기본적으로 비례한다. 그런데 이것이 물질의 몰농도가 2배 증가했을 때 속도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2배 증가했을 때 4배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n값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속도는 실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1승인지 제곱승인지 3승인지 4승인지는 그 실험을 통해서만 그 개수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단일 반응인 경우에는 이 화학식 개수를 바로 쓸 수 있다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A, B, C, C가 생성되는 경우 이 속도는 원래 A의 몰농도, B의 몰농도에 곱한 것을 유리한데 요 위에 몇 승인지는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단일 반응인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는 거, 요 개수가 바로 승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단일 반응인지 무엇인지는 지금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평형상수를 구하는지 평형상수의 공식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설명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 단일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평형상수를 구하는 공식이 도출되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길 바란다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일 반응이라 치고 평형상수가 구해야 되는데 정반응의 속도는 어떻게 되죠? 반응이 A가 2B로 가는 반응이 있다. 그러면 반응의 속도는 정반응의 속도는 어떤 상수 정반응 A의 몰농도의 앞에 1이니까 1승이겠죠? 이거 정반응의 속도입니다. 평형이 이렇다면 역반응의 속도도 동일하겠죠? 그러면 적반응의 속도는 어떤 상수? 모르겠어요. 역반응 이렇게 씁시다. 단일 반응이면 2가 이렇게 온다. 요 두 개 속도가 같다는 뜻이잖아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K를 넘기면 어떻게 쓸 수 있냐? KR분의 KF는 A분의 B의 몰농도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를 하나의 상수 그냥 별도의 상수 K라고 봅시다. 평형일 때의 상수 이거를 평형상수라고 하거든요. 즉 반응물에 반응하는 물질의 몰농도 분의 생성되는 물질의 몰농도 뭐 제곱이든지 세제곱이든지 이런 게 있겠죠. 이때를 K 평형상수라고 한다. 평형상수가 어떻게 구해지느냐?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요거를 식을 정리해서 반응물 분의 생성물 해가지고 그때의 K를 숫자를 평형상수라고 한다. 이렇게 칭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공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려우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평형상수라는 게 도출이 되는데 공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다면 이런 반응이 있을 때 평형상수 K는 왼쪽 반응물의 A에 A승, B에 B승, C에 C승, D에 D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한다. 이것분의 반응물 분의 생성물 각 몰농도의 A승, B승, C승, D승이 되는 겁니다. A, B, C는 몰농도거든요. 몰농도. 근데 이때 계산할 때 평형상수 계산해서 어떤 물질이 고체이거나 액체인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1로 계산해요.
즉 만약에 A가 고체라면 여기 A 대신에 1을 넣어서 1 곱하기 B니까 상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설명을 드렸지만 설명의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고 속도 반응식은 속도 V는 어떤 상수 곱하기 물질의 몰 농도 분의 위에 n승이 되는데요. n승의 숫자는 원래는 잘 모르지만 단일 반응일 경우에는 그냥 그 반응식의 앞에 있는 개수, 그러니까 A, B, B, C 일 때는 A 또는 B, C, D 그대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작은 a. 그 숫자가 같아. 역반응과 정반응 속도가 같다고 놓고 그때 식을 정리해서 상수끼리 모으면 그 상수끼리 모은 상수를 평형상수라고 하게 되고 평형상수는 곧 반응물의 몰 농도에 생성물의 몰 농도에 어떤 승수가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공식화하면 K는 이렇게 된다. 이것이 평형상수죠. 근데 어떤 물질의 현재의 상황, 평형이 이르지 않은 어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각 물질의 농도를 계산해 봤더니 평형상수식에 대입해서 농도를 개입해서 넣어봤더니 만약에 그 값이 K보다 크다. 그러면 분자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러면 생성물의 몰농도의 곱이 더 크다는 뜻이잖아요. 생성물이 더 많다는 뜻이잖아요. 즉 생성물이 더 많으면 평형에 이르면 생성물이 더 줄어야겠죠. 역반응이 더 활발히 일어나서 CD 물질의 농도가 내려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공식에 넣어봤을 때 만약에 K 평형상수 값보다 큰 값이 나오면 생성물이 너무 많구나. 만약에 K 값이 평형상수 값보다 작으면 이거는 반응물이 더 많구나. 그러면 정반응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평형상수 공식이 이렇다. 이것만 확실히 아셔도 나머지 부분 설명되는 부분이니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평형상수의 공식을 확실히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평형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샤를리의 원리라고 하는데 원래 평형이 이르면 마치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외부적 자극이 주어졌다. 예를 들어 생성물과 반응물이 있는데 갑자기 반응물이 많이 생겼다. 왼쪽에 있는 물질이 많이 생겼다. 그럼 정반응이 일어나겠죠. 이것처럼 외부적 자극이 많이 있으면 평형을 다시 이루도록 자극을 완화하도록 반응하는 원리, 이를 평형 이동이라고 합니다. 평형이 깨지면 평형이 이루도록 계속 반응을 정반응이든 역반응이든 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도 변화. 자, 반응물 왼쪽에 있는 A, B 물질이죠. 농도가 높아지면 농도를 낮추어서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오른쪽 정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이런 기체인 경우에 기체를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압력이 증가하면 그죠?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압력이 꽉 누르면 좀 부피가 작아져야지 편하잖아요. 그래서 부피는 몰수에 비례함으로 보시면 E 플러스 EB가 EC가 되는 반응인 경우 압력이 증가하면 왼쪽은 압력이 뭐죠? 하나, 둘, 셋, 세 개고 오른쪽은 두 개니까 세 개에서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한 몰, 두 몰로 줄어들기 위해서 오른쪽 정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피가 감소하면 부피는 압력이 증가하죠.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하면 더 좁게 꽉 누르면 압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압력이 증가하게 되므로 위에 의해서는 정반응이 일어난다. 압력이 많으면 부피가 몰수가 크면 부피가 크니까 물수가 더 작은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온도의 변화도 있습니다. 반응에 있어 흡열 반응일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면 열을 더 많이 흡수하는 정반응이 일어난다. 흡열 반응이 뭐예요? 열 더하기 어떤 물질을 했더니 반응이 일어났다. B가 됐다. 열이 들어가면 반응한다는 뜻이거든요. 흡열 반응이 열이 있다. 왼쪽에 재료를 더 많이 넣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왼쪽에 재료를 더 많이 넣어주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반응을 더 하게 된다. 그렇죠? 흡열 반응의 경우에 온도가 높아지므로 온도가 높아지면 열을 더 많이 흡수하는 정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죠? 발열 반응인 경우는 그 반대이겠죠. 여기서 하나 포인트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온도의 변화만이 평형상수를 바꿀 수 있다. 보통 평형상수는 바뀌지 않아요. 농도나 압력의 변화는 바뀌진 않는데 온도가 변하면 평형상수도 바뀐다. 즉 흡열 반응 흡열 반응 같은 열이 가해지면 평형상수가 커져요. 그죠? 커진다는 말은 이쪽 반응물이 더 많이 생긴다는 뜻이겠죠. 방출되면 반대, 평형상수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평형상수는 다른 경우에는 평형상수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온도가 있으면 온도의 변화는 평형상수 자체가 변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반응에서 촉매란 무엇인가?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반응을 촉진시키는 물질.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반응 전 반응물과 반응 후 생성물에는 그 촉매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나타나지 않는다. 직접 화학 반응에 들어가서 생성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그 반응을 도울 뿐이다. 자, 프레이델-크라프츠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AlCl3 염화 알루미늄이 반응을 도와서 염화 수소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반응이다. C6H6, CH3Cl이 반응해서 C6H5, CH3, HCl을 내놓는 반응인데 중요한 것은 이때 HLCl3가 촉매로 반응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반응 자체를 프리델-크라프츠라고 반응이라 한다. 이 정도를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요. 일단 다음으로 산과 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염기를 살펴보기 전에 전해질, 비전해질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전해질이라 함은
물에 용해되어 전기를 전도할 수 있는 이온의 용액을 생성시키는 물질입니다. 이온을 생성시키는 것. 물에 용해되어 전기를 전도할 수 있는 이온을 형성시키는 용액, 이온 용액을 생성시키는 물질이다. 주로 이온 결합 물질, NaCl 같은 거, HCl 같은 화합물, 쉽게 이온으로 나누어지는 물질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전해질은 물에는 용해되지만 이온이 되지 않는 물질이죠. 물에 녹긴 하지만 이온화되지는 않아 플러스 마이너스 성격을 가져서 쪼개지는 이온이 되지는 않는 물질, 비전해질 물질이라고 합니다. 주로 설탕, 포도당 같은 물질이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에 살펴본 대로 끓는 점 오름 현상 기억하시죠? 그때 순수한 용액, 물보다 용액보다 무엇인가 녹아 들어간 물질이 있으면 더 끓는 점이 오름 현상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입자가 날아가려고 하다가도 녹아있는 알갱이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잘 못 날아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전해질 물보다 전해질이, 둘 다 녹긴 하지만 비전해질보다 전해질이 이러한 끓는 점 오름 현상 상승한 효과를 더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알갱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효과가 더 큰데 입자가 여러 개로 쪼개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냥 비전해질은 하나의 물질이 녹아서 하나의 물질이 녹아있는 것 뿐인데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물질이 녹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쪼개져서 녹아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입자를 만들어서 쪼개지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더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전해질 물질이 끓는 점 오름의 효과를 더 크게 가져온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과 염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염기는 상식적으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산성, 산, 염기 이런 거 다 아실 텐데 아레니우스 산,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 여러 가지 종류의 산이 있다는 것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레니우스 산에 의하면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 플러스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텐과 염산이 있는데 이때 염산은 H 플러스를 내놓아서 제텐은 이온화되고 이온화 경향이 크니까요. 이온화되고 CL도 이온화되고 H2가 물에서 나오는 반응을 일으키죠. 이때 HCl은 H2를 H 플러스를 내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Cl은 산입니다. 아렌수 염기는 수용액 상태에서 OH-를 내놓는 물질, OH-를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합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에서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은 똑같이 H+를 내놓을 수 있는 물질, 줄 수 있는 물질을 산이라고 하고 염기는 좀 달라요. OH-를 내놓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내놓은 산이 내놓은 H+를 받을 수 있는 물질을 염기라고 합니다. 위에 아레니우스 산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유의할 게 있어요. 물 같은 경우 자, HCl과 H2O 근데 이럴 때 H3O+가 되고 Cl-가 됐어요. 자, HCl은 H+를 내놓았고 H2O는 H+를 받았죠.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에 따르면 이거를 받으면 염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물은 염기다. 아래 반응에서 보면 H3H2O 반응했더니 NH4 플러스 OH-가 됐다. 이때는 H+를 H2O가 물이 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H2O는 산이 된다. 그쵸? 얘는 H+를 받았죠? 염기겠죠? 브랜트 로우리 산 염기의 개념에서는 물은 산도 되고 염기도 다 가능하다. 반응에 따라 양쪽성 성격을 다 가진다. 산도 될 수 있고 염기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은 영원한 산이고 영원한 염기적 성격을 가지느냐? 물론 양쪽성 성격을 다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화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산화알루미늄인데 Al2O3 이건 양쪽성 산화물입니다. 가끔 산화물이 염기인지 염기성인지 산성인지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염기성 산화물은 어떤 것이 있고 산성 산화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금속 산화물은 대부분 염기성이고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입니다. 모양만 다르죠. 모양만 봐도 충분히 다릅니다. 염기성 산화물 금속 Na, Mg, BaCO, Ca 다 금속이잖아요. 산성은 비금속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모양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주고 보기를 주고 산성 산화물인 것은 그럼 이거겠죠. 아니면 이렇게 주고 염기성 산화물인 것은 무엇인가 이거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적어도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모양을만 봐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적어도 금속 물질 산화물은 염기고 비금속 물질 산화물은 산성이다.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쪽성 물질 Al2O3 같은 경우 주로 가운데쯤에 있는 경우 많아요. 주기율표에서 13, 14적 근처에 있는 경우가 좀 있다. 이런 느낌을 좀 가시면 꼭 외운 게 아니더라도 나중에 조금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루이스의 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의 산 염기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에서 확장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루이스산은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물질까지, 비공유 전자쌍을 만든 물질까지 루이스의 산이다. 대표적인 게 BF3. 염기는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물질도 염기다. 대표적인 것이 NH3. 단순히 그냥 루이스의 산하면 BF3, 루이스 염기하면 NH3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염기는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물질이다. 그럼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NH3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렇잖아요. 앞에서. 이 모양 기억하시죠? 베이비 결합에서 H 플러스와 만나서 이렇게 베이 결합 하잖아요.
요거는 줄 수 있다. 얘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염기고, 얘를 받는 거 어떻게 받느냐? 자, 원래 BF3는 어떻게 생겼죠? B, F가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B가 여기에 가서 뚝 붙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느냐? 그러면 N, H, H, H 이렇게 있고, F, F, B가 가서 붙고, F, F, F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애니까 염기. 얘는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애니까 산. 루이스의 산은 BF3, 루이스의 염기는 NH3.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고, 결합은 이렇게 한다. 자, 산과 염기의 구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문제가 가끔 출제되고 있습니다. 산은 다 아시다시피 이름이 무슨 산, 황산, 염산 다 산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 플러스를 내놓기 때문에 대부분 H 땡땡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HCl. 그 중에 17쪽이랑 수소랑 붙어 있는 거. 17쪽이는 제일 F 말고 나머지 그 밑에 Cl, I, Br이랑 붙은 것들은 강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7쪽과 붙으면 강산이다. F를 제외하고 HF는 말고 얘 말고 나머지 세 개는 강산이에요. 그리고 산소가 붙어 있는 것들, 황산, 그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때 보면 수소와 산소의 숫자 2개고 4개잖아요. 산소의 수 빼기 수소의 수가 2보다 2 이상이면 강산이에요. 이런 걸 산소산이라고 산소가 들어있는 산을 산소산이라고 하는데, H2SO4처럼 산소가 4개, 수소가 2개면 빼면 2잖아요. 2개 이상인 것은 강산이다. 이런 것들은 강산이다. 17쪽과 붙은 HCl, HI, HBr, 강산, 산소산 중에 2 이상 차이 나는 거 강산. 강산은 확실히 아셨죠? 이게 강산이다. 염기는 대부분 OH가 붙어 있어요. 강염기인 경우에는 1, 2족 원자와 OH가 붙어 있다. 그러니까 NaOH, CaOH2 이런 것들이 강염기에 해당한다. 그죠? 그러면 강염기, 강산을 빼면 나머지는 약산일 건데, 약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쪽과 붙은 애들 산소수 이상인 것, 요를 제외한 약산 또는 약염기, 그렇게 두 가지인데, 자, 약염기를 먼저 외워보면 NH를 가진다라는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NH를 갖고 있다. 물론 안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예외가 있는데, NH를 갖고 있지만 얘는 아들산이에요. 얘는 산이잖아. 일단 산이면 먼저 빠져야죠. NH를 갖고 있지만 HNO2는 아들산이고 이건 산이다. 근데 얘는 뭐죠? 2개에서 하나 빼니까 1이잖아요. 이거는 약산이 되겠죠. NH는 대부분 약염기인데, 그죠? 문제에서는 NH를 가진 물질 중에 중성인 물질도 있어요. 니트로벤젠 같은 거. 먼저 강산, 약산 빼고, 강산, 강염기 빼고, 그죠? 약산 빼고, 약염기가 좀 어려운데 NH 정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NH 갖고 있지만 염기가 아닌 것들, 니트로벤젠 같은 것들은 염기가 아니고 중성이더라. 이 정도는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산과 약염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 봤죠? HF? 이것들은 모두 산소탄이지만, 그죠? 차이가 2 이상 나지 않잖아요. 플로리노와 수소, HF, 포름산, 아질산, 벤조산, 아세트산, 아세트산 약산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포름산, 이것도, 나머지도 요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NH는 뭐였죠? 염기였죠? 기억하시죠? NH3. NH 다 NH를 포함하고 있는데 비슷하게 생겼죠? 피리딘, 아닐린,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확실히 기억하시고, 피리딘, 아닐린, 나머지 아틸아민, 디메틸아민인데, 암모니아는 당연히 염기니까 그 외에는 딘, 민, 인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이것도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약하면 강산, 17쪽과 붙어 있는 거 HF 빼고 HCl, HI, HBr은 강산, 그리고 산소산, 산소 빼기 수소의 숫자가 2 이상이면 강산,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약산과 약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 요 표 있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개념, 전리도라는 걸 살펴볼 텐데요. 전리도란 산과 염기의 분자가 물에 얼마만큼 전리하는가, 얼마만큼 이온화되는가의 척도입니다. 15% 이온화되는 경우 전리도가 15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리도가 높을수록 이온화가 많이 될수록 H나 OH-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더 많은 이온을 내어 놓았다는 뜻이잖아요. 더 강한 강산, 더 강한 염기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리도가 높은 물질을 강산, 강염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전리도가 같은 전해질에선 하나 기억해 주실 게 있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그죠? 전리도가 높아져요. 높을수록 더 잘 녹아 들어가겠죠. 근데 전해질의 농도가 너무 낮을수록 잘 녹아. 너무 높으면 오히려 안 녹아 들어간다. 그죠? 농도가 낮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전리도는 높아진다. 자, 산과 염기 구분하는 지시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시약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리트머스,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가장 대표적인 게 리트머스, 산성하면 적색, 염기성하면 청색, 중성은 자색. 페놀프탈레인 기억하시죠? 염기성에만 적색으로 화끈하게 색깔을 보여주는 것, 페놀프탈레인. 이거는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나머지 메틸, 오렌지, 메틸, 레드, 적색인데 기본적으로 산성인 거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황색이다. 근데 메틸, 레드는 주황색이다. 이렇게만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페놀프탈레인은
확실하게 염기성이면 반응한다. 적색으로 확실하게 색깔을 보여준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pH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는 모두 다 아실 거예요. pH 1, pH 2. pH는 보통 이게 산성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척도이고 pH 7이 중성이라는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pH 7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더 작으면 산성, 그보다 더 크면 염기성이 되겠죠. 알칼리성이 되는 건데 pH란 뭐냐? 수소이온, 즉 H 플러스의 몰 농도를 그러니까 몰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 값을 취한 것이다. 즉 이렇게 되는 것이죠. POH란 수산화이온 OH-의 몰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 값 취한 것. 아마 수학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로그 값에 따라서 여기서 차이가 10배 난다는 걸 아실 건데 모르시면 그냥 pH에서 1차에는 몰 농도 10배의 차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H 1과 3은 각각 10배 10배 차이니까 총 100배 차이가 나겠죠. pH에서 1차에는 몰 농도 10배 차이다. 자, 중성인 경우 그죠? 수소 양이온의 몰 농도는 이렇게 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이고 수소나 음이온도 1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7승이에요. 그러니까 0.0000001만큼 0.00 이렇게 있다는 뜻이죠. 아주 작은 값이 있는 건데 이때 중성의 값은 그래도 7인 거죠. 둘 다 똑같이 있으니까 7을 기준으로. 근데 pH가 낮으면 산성, 높으면 알칼리성이 된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은 요거 두 개의 몰 농도를 곱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 즉 요거를 pH로 둘 다 POH로 바꾸면 둘 다 7이잖아요. 그래서 14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14, 합해서 14. 다음으로 중화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반응이 무엇인가? 산염기, 그러니까 플러스 H 플러스 OH-가 만나서 물과 염을 만드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물과 이 둘이 만나면 물이 되잖아요. 물과 염을 만드는데, 그럼 염이란 산과 염기가 만나서 생성되는 물질 중에 물 말고 나머지 물질을 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H, OH 만나면 당연히 물을 만드는데 H와 OH가 기존에 갖고 있던 다른 물질들, 나머지 물질 두 개가 만나가지고 물 말고 다른 무언가를 만들잖아요. 그것을 염이라고 한다. 이러한 염이 산성을 띠느냐 염기성을 띠느냐 요 문제가 있는데요. 내부에 H 플러스가 남아있으면 산성, OH가 남아있으면 염기성이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강한 것을 따라간다. 강산과 약염기가 만난 경우는 그 염은 산성, 약산과 강염기가 만난 경우 그 염은 염기성이 됩니다. 근데 강강이 만나거나 약약이 만난 경우가 있죠. 그러면 보통 중성을 띠게 됩니다. 참고로 이런 문장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산과 강염기가 만나 만들어진 염은 가수분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가수분해는 물을 부으면 어떻게 분해가 이루어지는 건데 강산과 강염기가 만나서 염이 만들어지면 가수분해가 안 된다. 뭐 그렇게 더 단단하게 붙어 있나 봐요. 이런 것도 하나 지식으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은 일단 H 플러스 OH-가 물을 만드는 거니까 1대1로 반응하는 줄 알겠죠? 1대1로 반응한다. 산과 염기에 반응하는 개수는 동일하다. 1대1 산과 염기가 1대1로 H2O잖아요. H와 H2O가 되겠죠? 그렇다면 자, 중화 반응하는 경우 두 물질은 부피와 농도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이만큼 요만큼 부피가, 농도는 뭐 이게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모르겠어. 하지만 그렇지만 반응하는 산과 염기수는 1대1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풀어 생각해보면 A 물질은 1리터에 산이 2개 들어있고 2개 들어있어요. 1리터에. B 물질은 염기가 1개 들어있다. 산과 염기는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A 물질은 0.5리터만 있으면 산이 1개 있잖아요. 근데 B 물질은 여기는 1리터, 여기 염기 1리터에 그죠? 여기는 B 물질이 1리터가 있어야지 염기를 1개를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예요. 농도가 진한 물질은 조금만 있어도 되고 농도가 낮은 물질은 많이 있어야지 둘 다 같은 수의 H 플러스 OH-를 내놓을 수 있잖아요. 수식으로 나타내면 중화 반응에 참여하는 H 플러스의 수와 OH-의 수는 같은 수이므로 리터당 2개 있는 녀석은 0.5리터만 있을 때고 리터당 1개 있는 녀석은 1리터가 필요하다. 는이에요. NV는 NV다. N-V, NV.NV점이 이렇게 되는데 그때 부피는 양이겠죠. 농도. 양이고 N은 농도예요. 근데 노르말 농도는 보통 좀 어려운 표현인데 용질의 그람 당량수,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그람 당량수로 표현합니다. 즉 1리터 용액 속에 얼마만큼 H 플러스 OH가 들어있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노르말 농도가 높다는 것은 1리터 용액 속에 OH가 그만큼 농도가 더 짙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용질의 그람 당량수라고 했죠? 그람 당량수는 무엇인가? 용질의 질량 나누기 당량 무게인데 당량 무게는 뭐예요? 계속 파고 들어가죠? 결국엔 제가 한 번에 설명할 텐데 일단 따라오셔야 돼요. 당량 무게란 분자량을 당량으로 나눈 값이다. 그럼 당량은 뭐냐? 당량이란 해당 분자가 내어놓는 H 플러스 OH-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황산의 경우, 황산이죠? 근데 SO4는 뭐라 그랬죠? 다원자 이온 중에 E-이온이잖아요? 그럼 뭐랑 어떻게 붙겠어요? H2랑 붙겠죠? 그래서 H2SO4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쪼개지면 H2SO4는 H 플러스를 2개 내놓을 거 아니에요. 2개 내놓게 되면 당량은 2라 그랬죠. 당량은 2. 그죠? 당량 무게란 분자량을 당량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분자가 뭐죠? 분자량이 98이에요. H2SO4는 당량 2예요. 그러면 당량 무게는 49. 이게 무슨 말이냐면 H 플러스 한 개를 내놓기 위해서는 황산은 49g만 있어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죠? 당량이 높을수록 그죠? 높을수록 H 플러스 한 개를 내놓기 위해서 더 적은 양만큼의 황산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당량 무게가 49, 한 개를 내놓기 위해서는 황산이 49g만 있으면 되니까 0.5몰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죠. 황산이 만약 2리터에 196만큼 있으면 그람 당량수는 뭐죠? 당량 무게, 용질의 질량을 당량 무게인데 당량 무게 아까 뭐였고 49였고 이 용질의 질량이 뭐죠? 196만큼이잖아요. 그러면 그람 당량수는 4가 되는 거예요. 1리터에 그람 당량수 가 얼마인가인데 4가 되는데 2리터에 지금 4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1리터면은 2만큼 있겠죠. 노르말 농도는 2N이 되는 것이죠. 황산의 몰 농도는 1M이죠, 지금? 2리터에 196만큼, 1리터에, 이게 지금 2몰이잖아요. 2리터에 2몰 있으니까 1리터에는 1몰 있겠죠. 그러면 1몰 농도다. 1리터에 황산 자체는 1몰 있지만, 황산이 내놓는 H 플러스는 2개이므로 노르말 농도는 2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 몰 농도에다가 곱하기 당량 했더니 노르말 농도가 된다. 이렇게 되죠?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이 물질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당량,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의 관계를 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많이 필요한데 몰 농도는 우리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1리터에 몇 몰만큼 들어있는지 노르말 농도는 거기 당량을 곱해주면 되는데 당량은 어떻게 구한다? 그냥 쉽게 말해서 H 이렇게 뭐가 있으면 이 분자 모양이 있어서 H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2개 넣어놓잖아요. 그럼 당량이 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보통 HCl 같은 경우는 1이잖아요. 이게. 그럼 당량은 1이다. 그러면 1일 경우에는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는 같고 황산일 경우에는 H2SO4니까 2개 넣잖아요. 그럼 얘를 몰 농도는 1이지만 당량은 노르말 농도는 2가 된다. 아시겠죠? 자, 문제는 대부분 노르말 농도 자체를 묶여놔요. 노르말 농도, 부피 이렇게 되니까 요것만 잘 기억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농도를 모르는 황산 용액 200ml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0.1 노르말 농도에 400ml가 필요한 경우. 그죠? 노르말 농도가 뭐죠? 0.1이잖아요. 그러면 0.1 곱하기 400L는 모르겠어요? 모르는 농도 곱하기 200L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걸 구하면 뭐죠? 여기 잘못됐네. 0.2 노르말 농도가 되겠죠. 같으니까 2, 4, 4. 그러니까 이거는 노르말 농도가 낮은 거는 400L가 필요하지만 2배나 높은 거는 반만 있으면 되죠. 그 말이죠. 2다. 0.2다. 노르말 농도. 당량은 2잖아요. 여기 2를 나눠주겠죠. 몰 농도를 구하려면. 그럼 몰 농도는 0.1이 된다. 이 관계에 있어서 얘가 0.2면 당량 2면 얘는 0.1이겠죠. 0.1이 된다. 이거는 0.1이네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당량이라고 나오면 특히 그 중화 반응에 당량이 나오게 되면 그 물질이 H 플러스를 몇 개 내놓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수가 당량이고 거기에다가 몰 농도에다가 그걸 곱하면 노르말 농도가 된다. 일단 이렇게만 확실히 기억해 두셔도 많은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화하실 경우에는 반응하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수가 같은데 양 용액의 부피와 농도가 다를 경우는 얼마만큼 필요한가? 그러면 NV는 NV 공식을 이용해서 노르말 농도 곱하기 부피, 그죠? 이쪽에 노르말 농도 곱하기 부피 두 개를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구하시면 된다, 그죠? 구하는 물질은 주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이렇게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고, 자, 중화 반응이 아닌 경우에도 어떤 물질에 단순히 물만 부었어요. 물만 부으면 물이 뭐 다 녹아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요 수는 그대로 같잖아요. 물 첨가전 H 플러스의 소코 마이너스 수가 물 첨가 후 이것이 같다. 이런 공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물 붓기 전 1리터당 2g 당량수만큼 농도가 3리터 있는 경우 1리터당 2g 당량수가 뭐죠? 이 노르말 농도죠. 3리터가 있고 그죠? 물을 부었더니 그러면 물을 3리터 추가하면 어떻게 되죠? 6리터 곱하기 노르말 농도는 낮아지겠죠? 1 노르말 농도가 되겠죠. 236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완충 용액 살펴볼 텐데요. 소량의 산이나 염기가 더해져도 pH 변화가 거의 없는 용액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건 소량의 산이나 염기가 더해져도 pH 변화가 없는 용액을 의미한다. 그것이 완충 용액이다. 대표적인 것 초산 나트륨, 아세트산.
초당 나트륨과 아세트산 이것이 완충농액에 해당한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문제를 풀면서 더 보충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산화 환원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와 환원 많이 들어보셨고, 산화란 즉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입니다. 산소를 얻지만 전자를 잃는 반응을 의미하고, 환원은 산소를 잃는 반응, 전자를 얻는 반응을 의미합니다. 산소는 산소를 얻거나 나머지 거를 잃어요. 전자를 잃거나 수소를 잃는 반응이죠. 전자를 잃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가진 전자를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서 살펴볼 산화수가 플러스 쪽으로 커지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값을 잃으니까 플러스 쪽으로 커지겠죠. 그러니까 옆에서 산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물질을 산화제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물질을 산화시키고 자신은 환원되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고 그 반대는 환원된다고 합니다. 환원은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거나 수소를 얻는 반응, 요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원제도 마찬가지겠죠. 기억은 산소는 산소를 얻는 것이고 나머지를 다 잃는 것이다. 환원은 그의 정반대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산화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산화수란 원래 공유결합에서 모든 전자가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에 속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원자의 임의로 할당된 전하를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면, 공유전자는 원래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전자가 한쪽으로 뺏기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으로 쏠릴 수는 있어요. H2O 같은 경우 보시면 H5가 이렇게 있잖아요. H가 이렇게 있잖아요. 전자가 근데 이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전기음성도가 강하니까. 물론 여기 공유전자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7개 보시면 이렇게 6개 꽂고 있는데 나머지 2개를 H의 전자가 이쪽 오른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O 쪽으로. 마치 그럼 얘가 딱딱 가져간 것처럼 가정하자. 그럼 얘는 2개를 가져왔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는 1개 갖고 있던 게 뺏겼으니까 얘는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전자를 완전히 가정한 것처럼 가정하고 여기에다가 전하를 숫자를 임의로 할당하는 거예요. 즉 이온에 있어서 플러스 2이온 플러스 마이너스 2이온 뭐 플러스 1이온 플러스 1이온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이온 되는 것처럼 그 숫자가 동일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공유결합은 실제로는 전자를 잃거나 얻는 것이 아니지만 이온결합처럼 마치 뺏겼다고 가정한다는 의미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산소의 경우는 마이너스 2, 수소는 플러스 2 되죠. HO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지금 그냥 중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산화수를 모두 합하면 0이 되겠죠. 왜냐하면 한 놈이 하나를 뺏겼으면 한 놈은 하나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된다. 원래는 그냥 중성이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가 완전히 뺏긴 것처럼 보게 되면 얘는 하나를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얘는 플러스 1을 띈다. 합하면 0이겠죠. 그래서 산소 마이너스 2 곱하기 1, 수소 1 곱하기 2 했더니 0이더라. 만약에 마이너스나 플러스 어떤 깔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2이온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합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7, 산소는 마이너스 2니까 곱하기 7, 크롬, CR은 모르겠어요. 산화수를 모르고 어제가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된다. 방정식을 풀었더니 CR은 플러스 6이 된다. 그죠? 다 합했더니 마이너스 2더라. 여기는 0이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화수. 자, 아래 주기율 표성의 산화수 다 아시는 거예요. 1쪽 플러스 1, 2쪽 마이너스 플러스 2, 17쪽 마이너스 1, 16쪽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가운데 있는 거 철 플러스 3 정도, 에이지 플러스 1 정도,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위의 표도 산화수도 자신보다 전기음성도가 큰 물질을 만나면, 전기음성도가 원래 크잖아요. 더 큰 물질을 만나면 마이너스도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 큰 놈이 갖고 가버리면 걔가 플러스가 되고 약한 놈은 플러스가, 더 큰 놈이 가져가게 되면 걔는 마이너스가 되고 약한 놈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마이너스 가진 애들도 그보다 더 큰 전기음성도를 가지게 되면 전자가 그걸로 쏠리니까 더 큰 애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통상적으로 마이너스로 불린 애들도 그때는 플러스가 된다. 상대적인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3도 플러스 5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하면 8.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자, 산화수를 구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가장 전기음성도가 강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강한 애가 먼저 강한 힘을 가지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요. 산화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산화되었느냐 환원되었느냐를 알 수 있어요. 원래 산화는 전자를 잃는 것이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것인데 산화수가 증가하면 전자를 잃었다는 뜻이잖아요. 산화된 것이다. 감소하면 전자를 얻은 것이 있고 환원된 것이다. 그죠? 하나 유의할 것, 산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예요. 그죠? 근데 과산화물인죠. 과산화 먹을 때는 마이너스 2 자체, 요거 하나, O2 자체가 하나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뭐다?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다. 과산화일 때는 O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평소에는 마이너스 2인데 과산화 뭐뭐일 때는 그냥 마이너스 1이다. 자, 다음으로 전기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전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전지 아시죠? 전자의 자발적 이동을 통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이 전지죠. 화학 전지. 자, 화학 전지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의 차이를 이용한 것이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의 차이를 이용한 것이다. 즉 같은 용액에 이온화 경향의 차이가 있는 두 금속을 담가 놓으면, 그리고 도선으로 연결해 놓으면 이온화 경향이 큰 물질은 전자를 내놓겠죠. 전자를 내놓을 거야 하는 게 이온화 경향이 큰 거잖아요. 이온화 경향이 큰 물질은 전자를 내놓고 양이온이 되겠죠. 양이온이 돼서 용액으로 들어가고 그 반대 이온화 경향이
이온화 경향이 약한 금속은 전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극이고, 그 반대 환원 반응, 전자를 얻는 반응, 환원 반응이라는 것을 플러스 극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이온화 경향이 산화되잖아요. 전자를 잃고 산화되기 때문에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자, 한번 기억을 살펴보면 전류는 보통 플러스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전류. 전자는 그 반대로 흘러요. 전자는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 전자는. 그죠?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 흐른다. 그럼 전자가 먼저 생겨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생기려면 원래 갖고 있는 애가 전자를 뿜고내고 뺏겨야 되잖아요. 전자를 뺏기는 되잖아요. 뺏기고 양이온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만들어져서 얘는 산화되고, 전자는 도선을 타고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고 생긴 거. 전자가 흐르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는 흐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자는 잃는, 즉 산화 반응하는 곳이 마이너스 극이다. 그 반대가 플러스 극이다.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 전자를 뺏기는 애, 산화 반응을 하는 애가 마이너스 극이다. 전지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타전지 가장 대표적인 건데, 화학전지 대표적인 것인데, 자, 제텐이 마이너스, 구리가 플러스, 그리고 황산이 가운데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모양 자체가 볼타전지입니다. 이온화 경향이 큰 제텐이 마이너스 극, 더 작은 구리가 플러스 극이 된다. 자, 두 금속을 연결해서 묽은 황산에 넣으면 황산은 H 플러스와 SO4E 마이너스로 존재하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온화 경향이 크니까 제텐은 전자를 잃고 산화가 일어난다. 이온화 경향이 크다는 것이 전자를 잃는 경향이 크다는 뜻이니까 이를 잃고 산화가 일어나서 제텐2 플러스가 되고 황산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전자는 이렇게 있다가 도선으로 연결돼 있다가 반대로 쭉 가는 거예요. 플러스 극으로 도달해요. 여기서 전자가 생겼고 얘는 들어가 버리고, 제텐은 2 플러스가 돼서 들어가 버리고 전자가 쭉 가버려요. 그러면 플러스 극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H와 만나는 거예요. H 플러스는 뭐죠? 양이온이잖아. 전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H와 결합해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환원되죠. H2가 돼서 양극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H2가. 아시겠죠? 연결된 도선을 통해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자가 이동하고 전류는 그 반대로 흐르게 된다. 이해하시겠죠? 충분히? 근데 볼타전지는 곧바로 점수 감소해. 왜냐하면 이렇게 있다가 제텐이고, 그죠? 구리잖아요. 전자가 얘는 제텐 2 플러스 돼서 나와버리고, 전자는 여기 남아있잖아. 전자가 이렇게 쭉 가가지고 물속에 있던 H 플러스와 SO4가 있는데, 얘 물속에 있던 만나가지고 전자는 E는 만나가지고 얘는 H2가 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수소가 발생하면서 이 구리판에 수소가 막 붙어버리는 거예요. 수소가 막 붙어버리면 H 플러스가 여기서 전자를 못 만나는 거죠. 구리판에 H 플러스의 환원을 방해한다. 수소가 막 발생해서 붙은 거예요. H2. 이를 분극 현상이라고 해요. 볼타전지는 바로 전류가 흐르자마자 분극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H2가 구리판에 붙어가지고 H 플러스의 환원, 즉 전자와의 결합을 방해한다. 이런 분극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감극제라는 걸 넣는데, 주로 강한 산화제가 사용되고 이산화, 망간과 과산화, 수소가 사용된다. 이산화, 망간, 과산화, 수소, 감극제. 이산화, 망간, 과산화, 수소, 감극제. 볼타전지에서 감극제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니엘전지는 이렇게 있어요. 제텐과 구리인데, 그죠? 마이너스 극에서 양이온 녹아들어가고 플러스 구리가 석출되어 나온다. 모양이 이렇게 된다. 비슷한데 모양이 이렇게 됐다는 거 좀 다르게 생겼죠?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납축전지라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축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전지예요. 납을 마이너스 극, 이산화 납을 플러스 극으로 하고 황산을 전해지로 만든 전지. 자, 방전시키면 전기가 나오는 거겠죠. 마이너스 극에서 납이잖아요. 얘가 전자를 잃고 얘랑 결합해버리고 전자 두 개가 마이너스 극에서 쭉 가겠죠. 반대쪽으로. 플러스 극에서 환원 반응이라는, 이건 산화잖아요. 이미 전자를 두 개 뺏기는 거 보니까. 여기서 PHO2가 물속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기 전자가 두 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얘는 PbSO4, 황산 납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이렇게 반응이 돼요. 여기 봐요. 이게 전자가 지금 4개가 모자라잖아요. 하나 모자란 게 4개 있는 거고, 여긴 2개 모자란 게 1개 있는 건데, 그럼 2개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면 2개가 와가지고 이온이 하나도 안 남죠. 그래서 딱 결합 깔끔하게 떨어져 나간다. 그죠? 양극 모드에서 PbSO4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납축전지는 이렇게 됐다. 최종은 요렇게, 그죠? 이산화납과 납, 황산했더니 황산납과 물이 나온다. 전지는 그렇게 흐른다. 충전시키면 그 반대 방향이겠죠? 이렇게 납축전지는 이렇게 생겼다. 이 정도만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전기 분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데이의 전기 분해 법칙. 자, 물질의 전기 분해 시 석출되는 양은 전기량에 비례한다.
되게 뭐 당연하게 들리는 말이잖아요. 전기 분해를 하는데 전기를 많이 넣어야지 분해가 많이 돼서 나오겠죠. 그 뜻인 것 같아요. 일정한 전기량에는 생성되는 물질의 양은 당량에 비례한다. 이 내용을, 이 문구 자체만 일단 기억해 두시고, 내용은 더 중요한 건 일정한 전하가 투입되었을 때 석출되는 물질의 양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문제로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건데, 황산구리 용액 10A의 전류를 1시간쯤 통하면 구리는 몇 그램 나오는가? 황산구리 용액에, 그죠? 먼저 1F라는 걸 알아야 돼요. 1F가 뭐냐면 전자 1몰의 전하량이에요. 다른 단위 쿨롱으로 쓰면 96,500 쿨롱이라는 거예요. 1쿨롱은 1A를 1초 통하면 1A가 돼요. 자, 황산구리에 전류를 통하면 황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황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반응식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황산구리가 뭐죠? CuSO4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나눠지면 뭐겠어요? 얘가 마이너스 2이온이니까 얘는 플러스 2이온이겠죠. 이 플러스 2이온이 구리가 돼서 나오려면 전자가 몇 개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하잖아요. 즉 2몰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얘 1몰이면 얘는 2몰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자 2몰이 있으면 구리 1몰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반응의 비가 1대2. 그죠? 2대1이죠. 그럼 전자가 2몰 있으면 구리는 1몰 나오고. 그러니까 전자가 0.88몰 있으면 구리는 0.44몰이 나오겠죠. 그죠? 2대1이니까. 그러면 전자가 몇 몰인지를 알면 구리가 몇 몰인지 알 수 있잖아요. 2대1은, 자, 1F가 1몰인데 96,500인데 1쿨령, 문제에서 전류량은 10A 곱하기 3600초예요. 그러면 36,000 쿨롱이잖아요. 1F가 96,500인데 36,000 쿨롱은 96,500분의 36,500F가 되겠죠. 2대1은 96,500분의 36,000 대 X. X는 몇 몰이다? 0.1865몰이 돼요. 1몰이 63g이니까 0.1865몰은 11.75g이 되겠죠. 맞을 수 있겠죠? 전자 1몰, 전자는 1몰, 2몰, 3몰, 1몰 단위가 1F예요. 1F는 96,500 쿨롱이다. 단위가 96,500 쿨롱. 1쿨롱이 뭐냐면 1A 곱하기 1초니까 10A 곱하기 1시간이면 10 곱하기 60 곱하기 해서 36,000 쿨롱이다. 1쿨롱보다 훨씬 작은 숫자겠죠? 1쿨롱이 96,500이니까 1쿨롱일 때, 그러니까 1F일 때, 그죠? 1F가 96,500이니까 1F일 때, 전자 1몰일 때, 뭐 구리는 얼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반몰이니까 0.5몰 나올 텐데, 96,500분에 36,000 있으면 얼마 나오겠는가? 훨씬 더 적은 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해서 구할 수 있다. 요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물 분해 또 많이 나옵니다. 아까 황산구리를 분해했을 때 1F의 전기량으로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경우 생성되는 산소기체의 부피, 뭐 수소기체의 부피, 표준 상태에서 얼마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1F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1몰의 전기량이에요. 전자 1몰이 투입되면 얼마만큼 산소가 나오는지를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산소 물 분해했을 때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대한 식을 알아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나오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나와요.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렇게 돼서 수소가 나오고 여기에는 산소가 나와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4개가 들어가고 4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두 그릇인 한 그릇이니까 다 합하면 여기는 6H, 4H, 2H, 그 다음 4O-4H 합해서 H2O, 그 다음 O2 합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다 사라지면 양쪽에서 같은 걸 없애고 얘도 물이잖아요. 그죠? 4H 빠지고 나면 결국에는 뭐가 남느냐? 얘만 남아요. 그죠? 알짜 반응식.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몇 몰이 들어간지 몰라요. 근데 뜯어봤더니 이런 반응식이 있더라. 근데 실제로 알짜는 요만 남지만 중간 이런 모양이 있더라. 결국은 4몰이 이동해서 이렇게 되더라. 4몰이 이동해서 결국 알아야 될 건 전자 4몰이 이동해서 수소 2몰과 산소 1몰이 나온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4대 2대 1이다. 4대 2대 1. 전자 4몰이 들어가면 수소 2몰, 산소 1몰을 만든다. 근데 1패러데인 전자 1몰에 해당하잖아요. 위에서 1패러데이를 넣었으면 산소는 0.25겠죠. 4대 1이니까.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니까 0.25몰은 거의 4분의 1은 5.6m.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이런 식이 나오긴 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 식도 쓰시면 더 좋겠지만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그 물 분해하게 되면 전자가 4몰이 필요하고 수소 2몰과 산소 1몰이 나온다. 이걸 꼭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렇게 되면 전자가 몇 몰 있을 때 산소는 몇 몰 나오고 그 산소의 부피는 얼마이고 표준 상태일 때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 문제대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탄소화합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화합물은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뜻합니다. 주로 먼저 유무기화합물을 살펴보겠는데요. 유기화합물이라 함은, 유기란 말은 생물에서 얻어진 것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였습니다만 현대에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물 외에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탄소와 수소를 기본으로 하는 화합물을 뜻한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기화합물이란 탄소와 수소를 제외한 그 외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뜻합니다. 주로 금속이 이에 해당합니다. 먼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금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철광을 재련하여 철을 얻습니다. 적철광은 Fe2O3, 자철광은 Fe3O4, 적철광과 자철광을 재련하여 철을 얻는다. 이런 단편적인 지식을 물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단편적인 지식을 물을 때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철광을 생산하는 방법은요. 물을 합해해서 자철광과 수소를 발생시키는 이런 결합을 통해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Fe, 4H2O, Fe3O4, 4H2 이렇게 발생되는 화학식이 됩니다. 다음으로 물질의 반감기라는 개념을 알아두셔야 할 텐데요. 반감기라는 개념은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물질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물질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예를 들어 반감기가 4년이다. 그럼 4년이 지나면 현재 있는 양의 반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러면 얼만큼 남아있는가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M은 이 공식인데 얘를 현재 4g이 남아있다면 반감기가 2년이고 현재 총 4년이 흘렀다. 그럼 이 공식에 의하면 2분의 1, 그렇죠? 반감기가 2년인데 4년이 흘렀다. 그럼 이건 다 2가 되겠죠? 그럼 즉 2분의 1의 2승. 2분의 1, 2분을 곱하면 4분의 1이 되겠죠? 현재 4g이 있으면 4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1만 남겠죠. 즉 현재 4g이 있는데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2로 줄어들었을 것이고 또 한 번 지나들었으면 요거의 반. 그래서 1, 4, 2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공식을 암기해 두고 계시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탄화수소에 살펴볼 텐데요.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뜻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뜻합니다. 그 종류는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로 일단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포화탄화수소는 탄소와 탄소가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탄화수소를 의미합니다. 탄소와 탄소가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탄화수소. 알케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탄소의 수에 비해서 수소의 수는 2n 플러스 2인 것이죠. 탄소가 1이면 그러면 수소는 몇 개죠? 2 더하기 2니까 수소는 4개가 되겠죠. 그죠? 탄소가 2개면 224 플러스 H6 이런 물질이 알케인이라고 해당한다. 이런 것들 실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보시면 CHHHH 아니면 요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CCHHHHH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나 이렇게 결합되어 있겠죠. C와 C가 단일 결합해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포화탄화수소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포화탄화수소는 단일 결합 외의 결합을 가진 물질을 의미합니다. 알켄과 알카인 또는 알킨이라고 하는 방향적 물질, 이런 물질들을 불포화탄화수소라고 하는데요. 단일 결합 외에 2중 또는 3중, 기타 등등 단일 결합 외에 결합을 하고 있는 탄화수소를 불포화탄화수소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위에 살펴본 포화탄화수소인 CCHHHHH 이게 뭐죠? C2H6잖아요. 여기에서 모두 다 근데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번 공유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탈전자 규칙으로 만족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수소가 하나씩 없애봅시다. 수소가 하나 없으면 이 공유결합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끼리 한 번 더 붙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 요렇게 네 번, 요렇게 네 번. 만약에 수소 한 개 더 없애버리면 이렇게 생기겠죠? H양은 한 번밖에 결합 못하니까 공유결합을 총 4번 해야지 8번이 되잖아요. 그럼 가운데끼리 3번을 결합하겠죠. 그래서 공유결합이 하나, 둘, 셋, 4개. 그럼 총 8개의 팔전자 규칙을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이렇게. 요건 2중 결합했고 3중 결합했고 이런 것들을 알켄, 알카인이라고 하죠. 불포화탄화수소라고 합니다. 자, 그럼 포화탄화수소부터 살펴보면 앞에 살펴본 대로 알케인이 대표적입니다. CnH2n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다고요. 명칭은 뒤에 N이 붙어요. 대표적인 게 C가 하나 있으면 메테인이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1 곱하기 2 더하기 M, C4 맞죠? 1대 4 맞죠? 이렇게 되고 에테인은 C가 2개면 에탄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로페인은 C가 3개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시겠죠? 하나씩 늘어나가는 겁니다. 4개까지 붙을 수도 있고 5개 붙을 수도 있어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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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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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렇게 붙을 수도 있죠. 이렇게 계속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무한정 늘어갈 수 있겠죠. 4개가 있으면 부탄, 5개가 있으면 펜탄, 뷰테인, 펜테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포화탄화수소 알케인이죠. 공식은 똑같죠. CN 플러스 2, CnH2n 플러스 2, 이 법칙을 항상 만족하고 있다. 포화탄화수소이다. 자, 그래서 C와 H도 모두, C끼리도 모두 단일 결합, 그죠? 그러니까 포화, H도 모두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의 개념을 살펴보고 갈 텐데요. 이성질체, 구조 이성질체 앞에 살펴보았습니다. 분자식은 같으나 원자가 결합한 순서가 달라 물리화학 성질이 다른 분자를 구조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각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수는 같지만 결합한 순서가 달라서 다른 물질이 되는 거예요. 광학 이성질체는
분자식도 같고 구조도 다르지만 분자식은 같으나 구조는 다르지만 서로 거울상의 구조, 거울을 본 듯한 거울상의 구조를 갖고 있는 분자를 광학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포화 탄화수소에 대해 살펴보았죠. 불포화 탄화수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켄입니다. 알켄. 원래 앞에서 본 알케인이 어떻게 생겼죠? C. 위에서 알케인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C, 이렇게 H. 먼저 가장 단순한 거 이렇게부터 살펴볼게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살펴본 것처럼 H가 하나씩 날아가 버리면 H가 없잖아요. 그러면 팔전자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자 하나를 양쪽에 한 개씩 내놔서 이렇게 공유결합해야지. 이중결합하죠. 그럼 이거 공식은 뭐죠? Cn은 EHEN이 되죠. 이해하시겠죠? 공식은 Cn 두 개가 빠졌으니까, 그죠? H가 하나씩 두 개가 빠졌으니까 2 플러스 2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씩 더 빼. 어떻게 되죠? CH 하나 여기 3중 결합하죠. 요건 뭐죠? 처음에서 2n 플러스 2에서 두 개씩 날아갔으니까 2n 두 개 더 날아가면 어떻게 2n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알카인은 3중 결합을 하는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에틸렌은 곱하기 2, 아세틸렌 에타인은 뭐죠? 곱하기 2에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체 쉽게 다시 설명드립니다. CN, EN 플러스 2에서 수소 두 개 빠지고 이중 결합했다. 그럼 2가 빠지죠. 그러면 CN, 이가 아니고 H거든요. HEN이 되죠. 수소가 한 개씩 더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CnHEn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죠. 다시 예쁘게 써드릴게요. CnHEn 플러스 2, CnHEn, 그죠? 그 다음에 CnHEn 마이너스 2. 수소가 두 개씩 빠진 형태로 바뀐다. 이거는 단일 결합하고, 이중 결합하고, 삼중 결합하고, 그죠? 알킨이라고 돼요. 이렇게 이름도 바뀐다. 대표적인 물질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메탄 있죠? 그죠? 여기는 에틸렌, 여기는 아세틸렌. 이렇게 대표 물질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방향족 탄화수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향족이라 하면 냄새가 나는 뜻이에요. 냄새가 나는 탄화수소다. 주로 벤젠 고리를 하나 이상 가진 향이 나는 탄화수소. 벤젠 고리가 뭐죠? 이렇게 생긴 거 보셨죠? 이렇게 배웠죠? 그죠? C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H들이 이렇게 다 바깥쪽으로 다 붙어 있는데, 여기서 벤젠고리, 요걸 벤젠고리라고 해요. 요걸 가진 향이 나는 탄화수소, 톨루엔, 대표적인 게 톨루엔입니다. H 하나 빠지고 CH3가 붙은 거. 에틸 벤젠도 있고, 나프탈렌은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톨루엔, 가장 대표적인 거. 자, 또 하나 아실 게 자일린이라고 하시죠? 이거 하나가 빠진 게 톨루엔이고, 두 개 빠지면 크실렌 또는 자일렌이라고 하는데, 두 개가 빠졌으니까 여기는 두 개가 붙는 형태가 여러 가지 붙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H가 하나 빠지고 CH3가 붙은 거, H가 두 개 빠지고 CH3가 두 개 붙은 건데, 요렇게 붙을 수도, 요렇게 붙을 수도, 요렇게 붙을 수도 있죠? 이름이 오르토 메타 파라, OMP. 이름이 다 다르다는 거, 이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일린은 이렇게 오르토, 메타, 파라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한다. 벤젠 고리를 가진 애들, 방향족 탄화수소. 자, 다음으로 탄화수소 유도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위에서는 탄화수소를 살펴봤습니다.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죠. 근데 탄화수소 유도체는 이런 탄화수소 중에서 수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떤 작용기라는 걸로 바뀐 형태를 의미합니다. 바뀌었다는 걸 치환이라고 하는데요. 치환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치환은 화합물 중에 원자 이온 작용기 등이 다른 원자 이온 작용기 등으로 바뀌는 현상, 바뀌었다, 치환했다, 바뀌는 반응, 치환했다. 그죠? 국어적으로도 치환은 뭔가 바뀌는 거죠. 화합물 중에 원자 이온 작용기 등이 다른 원자 이온 작용기 등으로 바뀌는 반응을 치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탄화수소 유도체는 수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작용기로 바꾸는 것을 탄화수소 유도체라고 해요. 즉, 다른 작용기인데, 다른 작용기는 꼭 CH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CH 외에 다른 원자가 화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작용기가 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기를 먼저 알아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도 히드록시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OH가 붙은 거. 아까 앞에 살펴봤죠? C2H6가 있잖아요. 이게 뭐죠? CnH에 En 플러스 2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수소가 원래 얘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H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가. 근데 H가 하나 빠진 거라 그랬잖아요. 치환된 거라 그랬잖아요. H 하나가 빠졌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와요. 여기서 OH가 온 녀석을 얘를 히드록시기라고 하는데, 히드록시가 붙은 거를 알코올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애들을 알킬기라고 합니다. R로 표현하는데, 원래는 CnHen 플러스 1에서 하나가 날아갔잖아요. 그럼 뭐가 돼? CnHen 플러스 1. 이런 형태를 알킬기라고 해요. 이걸 주로 R로 표현하는데, R 옆에, 왜냐면 H가 하나 빠졌으니까, 원래 여기서 H가 하나 빠진 R 옆에 OH가 붙어 있는 건, 그러니까 알코올이죠. 이렇게 표현해요, 주로. 하나가 빠지고, 이 말은 R은 그냥 CnHen 플러스 2에서 H가 하나 빠진 형태, 그러니까 요 형태에서 뭔가가 붙었다는 뜻이에요. 요 형태라는 뜻이에요, R이. 알킬기라 그러고요. 탄소가 한 개 있는 건 에탄올 두 개가 있는 걸, 탄소가 한 개 있는 걸 메탄올 두 개가 있는 걸 에탄올이라고 합니다. 에탄, 메탄에서 H 하나씩 빠지고 대신 OH가 들어왔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 알코올인데, OH 이 녀석을 히드록시기라고 한다.
자, 에테르. 이건 이렇게 O예요. O가 뭔가 양쪽으로 뭔가 붙었어요. 주로 아까 R 형태가 붙어 있는 거죠. R이 아까 뭐라 그랬죠? CnH2n 플러스 1이잖아요. C가 하나면 3이겠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C가 하나면 CH3, CH3. C가 두 개면 C2H5, C2H5가 되겠죠. 요걸 가운데 O가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있는 걸 디메틸 에테르, 디에틸 에테르. 요건 많이 들었죠? 디에틸. 에틸이 두 개다. 에틸이 두 개인 에테르다. 이런 걸 에테르라고 해요. 에테르. 히드록식인 OH에 에테르는 그냥 O. 자, 포르밀기는 CHO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표현은 보통 CH로 하죠. HO로 하죠. 그죠? 이걸 달리 뭐라 부르느냐? 알데히드라고 불러요. 뭐랑 붙으면 알랑 붙어 있는 애들이 R이랑 COH가 붙은 애들이 알데히드예요. C가 한 개인 거 원래는 포름 알데히드예요. H만 붙어 있고 여기 CH3에다 붙어 있는 걸 아세트 알데히드라고 해요. 아시겠죠? CHO가 붙어 있는 것들을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H 하나에 바로 붙은 거, CH3에 붙은 거, 그죠?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일기, CHO, 카르복시기는 COOH예요. COOH. 여기다 R이랑 붙은 걸 카르복시산이라고 해요. 똑같이 포름산이 있겠죠? 아세트산이 있어요. 어떻게 여기다가 O가 한 개 더 붙은 거예요. O가 한 개 더 같은 거. 여기서 O가 하나 더 와서 붙어서 위에 CHO에서 여기서 O가 한 개 더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O가 하나 더 들어와서. 그러면 알데히드가 카르복시산이잖아요. 되잖아요. O가 하나 들어오면 뭐겠죠? 산소를 하나 더 산화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산화되면 아세트산이 됩니다. 포름알데히드도 산화되면 포름산이 되고요. 아시겠죠? 산소를 하나 얻어서 산화되면 이렇게 바뀐다. 자, 다시 히드록시기는 OH. 그죠? 에테르는 O, 주로 CH3, 뭐 C2H5 이런 것도 알킬기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OH가 바로 붙으면 알코올, 거기다가 O 하나가 그런 알킬기를 연결하고 있으면 에테르, 디에틸 에테르, 그죠? 포름일기는 그런 R에다가 CHO가 붙은 걸 포름일기, 아세트, 뭐 알데히드, 주로 이름은 알데히드예요. 이런 포름일기 알데히드가 산화되면 카르복시산 R에다가 COHO에서 O가 더 붙어서 COOH가 된다는 거. 여기까지 일단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용기, 히드록시기, 에테르, 포름일기, 카르복시기, 알코올 에테르, 그죠? 알데히드, 카르복시산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아미노기가 있어요. 아미노기는 NH2를 얘기해요. 그죠? 뭐 아민 이렇게 부터 CH3NH2도 있지만 아닐로 대부분 아미노기죠. 요건 뭐죠? 벤젠코리에서 원래는 H3이 막 붙어 있지만 H 하나가 빠지고 치환돼서 NH2가 붙은 거겠죠? 아닐린, 아미노기가 붙어 있는 아닐린. 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기 뭔지 아시죠? NO2를 니트로기라고 해요. 니트로. 트리니트로톨루엔 기억하시나요? 트리니트로톨루엔 벤젠고리에서 그죠? H가 두 개 있고 나머지는 CH3가 붙어 있고 그죠? CH3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NO2들이 붙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트리니트로톨루엔 니트로 화합물이다. 니트로기가 붙어 있기 때문이죠. 자, 카르보닐기는 CO가 붙어 있어요. C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죠? 케톤이라고 불러요. CO가 붙은 애들을. O 하나 있는 건 뭐죠? 에테르. CO가 붙어 있는 걸 케톤. 근데 대표적으로 여기다가 요 양쪽으로부터 R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CH3가 붙으면 뭐예요? 아세톤. 그죠? 근데 CH3, C2H5 둘 다 알킬기는 맞죠? CnH2n 플러스 1 맞죠? 1일 때 3, 2일 때 5가 되니까 그죠? CnH2n 플러스 2n 플러스 1. 이 공식은 둘 다 맞잖아요. 그죠? 에틸, 메틸, 케톤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케톤이라고 하는데 에틸, 메틸, 케톤이다. 이렇게 불러요. 메틸, 에틸, 메틸, 케톤. 알킬기인데 이렇게 붙은 애들을 에틸, 메틸이라고 하거든요. 에틸, 메틸, 케톤. 이렇게 된다. 다음으로 펩타이드 결합도 알아두겠습니다.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는 앞에 아미노기 NH2와 카르복시기가 반응하면 나타나는 형태예요. NH2와 COH가 반응하면 CONH, 아마이드기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아마이드 결합을 가지는 물질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그죠? 펩타이드 결합, 펩티드 결합은 복잡하게 많은 걸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물질이 들어있느냐? 주로 나일론, 단백질, 알부민, 나일론 단백질 드롭에 들어간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CONH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리고 나일론 단백질, 알부민 이런 데 들어간다. 다음 중 펩타이드 결합을 갖고 있는 물질은 무엇인가? 나오다가 답이 나일론 이렇게 있으면 나일론 찾으시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펩타이드 결합 CONH고 어떤 물질에 들어있다, 결합에 들어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탄화수소 유도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방족 탄화수소 유도체입니다. 방향족 아닌 것들을 지방족이다 이렇게 느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탄화수소 유도체 중에 알코올 앞에 살펴봤죠? R에다가 OH가 붙은 게 알코올이잖아요. R이 CH3가 있을 수도 있고 C2H5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각각 붙은 게 이렇게 돼요. 모양은 원래 메탄, 에탄에서 H 하나가 빠지고 치환돼서 OH로 바뀐 거죠. 그죠? 자, 탄화수소의 수소 원자가 포화탄화수소 아까 뭐라 그랬죠? 이런 것들 원래는 CnH2n 플러스 2 요 형태잖아요. 요 형태에서 H가 하나 빠지고 그럼 플러스 1만 남겠죠? 거기 대신에 OH가 들어간 거. 히드록시기로 치환된 물질이다. 알케인에서 수소가 빠진 형태다. 아시겠죠? 수소가 바뀐 형태. 이때 OH가 붙은 탄소 이걸 알킬기라고 한다 그러죠. 앞에서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알킬기가 붙은 수에 따라 차수가 결정돼요. 자, 보실까요? 자, OH에 붙은 C에 알킬기가 여기 이게 알킬기죠. 하나가 붙었죠. 오른쪽에는 C에 알킬기가 붙어있는 안 붙어있죠. 이런 걸 뭐 0차 알코올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나가 붙어있어서 1차 알코올이라고 한다. 또 OH가 몇 개인가에 따라서 가수가 결정돼요. OH가 1개면 1가, 2개면 2가, 3개면 3가예요. 자, 1가 알코올은 여기 있죠? 여기 다 있죠? 에틸 알코올과 메틸 알코올. 그죠? 2가 알코올은 에틸렌 글리콜이에서 이렇게 생긴 보통 포화탄화수소에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HC가 원래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요 두 개가 날라가고 OH로 바뀐 거예요. 두 개가. 에틸렌 글리콜이죠. 에틸렌 글리콜 한 뭐? 부동액의 원료로 쓰인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1가 알코올은 에틸 알코올, 메틸 알코올, 에탄올, 메탄올이고요. 2가 알코올은 에틸렌 글리콜, C2H4OH2. OH가 두 개 붙어 있는 거 2가가. 차수는 OH에 붙은 탄소에 알키기가 몇 개 있느냐? 한 개 있으면 1차, 두 개 있으면 2차 이렇게 된다. 다음으로 알코올의 산화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이하 알코올들은 1차 산화가 되면 알데히드가 되고 2차 산화되면 카르복시산이 됩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에탄올, 메탄올이 있죠? 산화라 함은 수소를 뺏기거나 산소를 얻는 것들이잖아요. 수소를 뺏기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됩니다. 에탄올, 산소를 얻으면 아세트산이 되죠. 메탄올인 경우에는 포름알데히드, 포름산이 됩니다. 자, 다시 에탄올, 메탄올 이런 알코올들, 1차 이하 알코올들은 산화가 한 번 되면 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산화가 되면 아세트산, 포름산이 됩니다. 그 반대 환원되면 반대로 작용이 되겠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1차 알코올, 0차 알코올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2차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산화되면 카르보닐기를 가진 케톤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세톤이죠. 케톤이 뭐죠? CO 있고 사이에 R이 붙은 거다. CH3CO, CH3도 있고 CH3CO, C2H5도 있다. 앞에서 다 배웠죠? 그렇다면 여기서 2차 알코올이 산화되면 무엇이 되는가?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어떤 물질인가 했을 때 이렇게 된 모양을 찾으시면 돼요. R, COR. 요 모양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대표적인 것이 요 물질이지만 요 모양을 기억해서 그 모양을 찾으면 2차 알코올이 산화됐을 때 카르보닐기를 가진 케톤 물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케톤이 된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에테르를 살펴볼 텐데요. 알코올, 아까 뭐죠? R에다가 OH가 붙은 거, 그죠? 그죠? 여기서 히드록시기의 수소가 알킬기로 치환된 거, 알킬기가 뭐라 그랬죠? CnHen 플러스 1이죠? 알킬기로. H가 하나 빠지고 치환된 거, 그럼 뭐죠? R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에테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디에틸 에테르, 에테르 두 개, D는 두 개죠. 에틸, C2H5, C2H5, 에틸이 두 개는 디에틸 에테르가 되죠. 디에틸 에테르. 그럼 디에틸 에테르는 어떻게 얻느냐? 쉽게 말해서 에틸 알코올, 에탄올 두 분자를 합한다는 뜻이에요. 진한 황산에 넣고 합하게 되면 합하면 뭐죠? 여기서 물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데 물은 뭐죠? H2O잖아요. 그죠? H2O니까 H 두 개, O 하나가 빠지면 O 하나만 남죠? 그래서 O 하나를 사이에 두고 C2H5, C2H5 이렇게 붙는 디에틸 에테르가 나온다. 물 하나 빠진다. 물 하나 빠진 거죠. 에탄올 두 분자를 축합 반응시켜서 디에틸 에테르를 만든다. 디에틸 에테르 많이 들어보셨죠? 특수 인화물, 나중에 나오겠지만 특수 인화물 중에 인화점이 자주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낮은 물질입니다. 마이너스 45도이다. 디에틸 에테르. 마이너스 45도. 휘발성, 인화성이 매우 크다. 위험한 물질이라는 뜻이겠죠?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디에틸 에테르 인화점이 마이너스 45도이고 알코올에도 잘 녹는다. 요 특징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카르복시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복시산, 포화탄화수소의 수소 원자를 카르복시기 알죠? COOH로 치환한 물질, 그죠? 포화탄화수소에서 수소 원자 빠진 게 R이죠? R에다가 COH, H 대신에 COH가 붙은 것, 그죠? 알코올에 산화되면 알데히드가 되고 알데히드가 다시 산화되면 그때 만들어집니다. 카르복시산, 아세트산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지방산이라는 걸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지방산 하면 그냥 카르복시산이라고 일단은 생각해 주세요. 탄소 원자가 사슬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카르복시산을 카르복시산이라고 일컫는다.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방을 물을 부어서 가수분해를 했더니 글리세린과 지방산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카르복시산을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지방산이라고 부른다. 카르복시산. 지방산을 가수분해하면 만들어진다. 지방산, 글리세린과 카르복시산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방산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자, 탄소 원자가 연결되어 있는 카르복시산, COOH가 붙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방산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방향족 탄화수소, 방향족이란 향이 난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이런 벤젠고리가 있어요. 벤젠고리 배웠죠? 벤젠고리에서 원래 이게 C6H6잖아요. 변형된 형태다. 방향족 탄화수소 유도체. 자, 대표적인 게 페놀. 원래 여기 H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여기 다 붙어 있는데 H가 하나가 빠지고 OH가 붙었어요. OH 하나 붙은 거. 이거를 페놀이라고 하죠. C6H5OH. 벤젠고리의 히드록시기 OH가 결합한 화합물 페놀이죠. 페놀류라고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페놀은 벤젠으로 직접 유도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톨루엔 니트로벤젠을 통해 합성한다. 톨루엔 니트로벤젠을 통해 합성한다. 벤젠은 톨루엔 니트로벤젠을 통해 합성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페놀류는 특징이 있는데 염화철,
3번 있죠? 이렇게 3번 쓰고 뭐 제2염화철 이렇게 쓰긴 하는데 염화철 FeCl3 수용액과 만나면 색깔을 확 나타내요. 그런 걸 정색 반응이라고 합니다. 색깔 나타내는 반응을 일으킨다. 페놀류는 OH가 있기 때문에 OH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페놀류는 염화철과 만나면 정색 반응을 일으킨다. 이 문구를 그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페놀류의 특징, 어떻게 페놀류를 알아낼 수 있느냐? 염화철과 정색 반응을 일으켜봐서 색깔이 변하네. 그럼 페놀류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방향적 니트로 화합물. 자, 벤젠 고리에 수소 원자가 니트로기로 치환됐다. 그죠? 치환 아까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가 바뀐 거. 대표적인 것이 니트로, 벤젠, 트리니트로, 톨루엔 등이 있다. 수소고리에 수소 하나가 그냥 그죠? 니트로 화합물로 바뀌어 있는 것들. 다 아닐린 살펴볼게요. 니트로 벤젠을 수소 환원해서 생성합니다. 니트로 벤젠 있죠? 여기 있죠? 니트로 벤젠. 니트로 벤젠을 수소로 화합했더니 수소로 환원했더니 무슨 말이 수소라는 게 산소를 잃고 수소를 얻는다 했더니 아닐린이 만들어졌다. 자, 니트로 벤젠을 수소 환원해서 만든 물질을 아닐린이다. 그죠? O 두 개가 날아가 버리고 H 두 개가 와서 붙었다. 그래서 C6H5NH 두 개가 되었다. 이것을 아닐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위험물 산업기사 화학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어렵지 않게 천천히 공부해 가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과목 화재 예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